그 귀한 생명의 불씨를 몇천 년이 지나 우리는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니. 나는 전 세계에서 터졌을 어마어마한 양의 불꽃들을 상상했고 내가 옛날에 헛되이 쏘아 올렸던 마음의 불꽃들을 생각했다. 내 것이 아니었던 열망들의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하고 나는 돌아섰다. 안녕 무모했던 날들이여. 안녕 20세기여.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비우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 쓸 글의 첫 문장을 열에 달떠 두드렸다. 저 캄캄한 우주에 가득한 고독만큼 내 꼬인 위장의 쓰라린 만큼 진실한 한 문장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나의 인생이 열릴 것이다. 나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 어둠을 잊지 않는 해가 되고 싶다. 새해의 그 첫머리에 어울리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글을 2000년에 쓴 글을 거의 지금 2010년이니까 10년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그 각오들을 내가 그 약속들을 내가 좀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 제가 쓴 문장처럼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 그리고 어둠을 잊지 않는 해가 되고 싶다라는 그 저의 그 10년 전의 그 결심만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무게를 잡은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자와의 대화인데요. 제가 사실 강의를 잘 못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 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저의 옛날에 떠올라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도 유익하고 저도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려서 집안의 그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쓴 소설 흉터와 무늬에 제가 조금 털어놓았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어둡고 그리고 아버님은 어떤 정규 직장이 없으셨어요. 이제 뭐 일이 있을 땐 일을 하고 없을 때는 또 없고 그러니까 반실업자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집이 좀 가족은 식구는 많은데 좀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늘 밖에 나가서 놀았대.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뭐 남자애처럼 놀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하고 뭐 다방구부터 해서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운동이 야구하고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농구 선수 한때 농구 선수가 될 생각도 했었고 지금도 농구 잘해요. 여기서 실력을 보여줄 수 없지만 이제 농구, 뭐 탁구, 스케이트, 수영 온갖 운동을 하고 물론 이제 돈이 드는 운동은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아무튼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막 스케이트 사달라고 조르고 그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막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집안이 어두우니까. 그러다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무렵에 저희 집이 세검정으로 이사를 했어요. 세검정 참 아름다운 곳이죠. 지금도 아름답지만 70년대에는 더 아름다웠어요. 지금 제가 어릴 때 세검정에서 자랄 때는 집 앞에 바로 개울이 흘렀고 저희 집 뒤가 산이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이지만 거의 시골이죠. 그리고 그 내과에서 거기서 뭐 진짜 머리도 감고 뭐 빨래도 하고 뭐 겨울에는 이제 개울이 얼면 스케이트가 아니라 그 썰매도 타고 남자애들 썰매도 타고 또 그 뒤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세검정 골짜기 저희 집에서 한 30분쯤 걸어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백사실이라고 연못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거기가 새로운 명소가 돼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 저희 때는 정말 그야말로 비밀의 화원 같은 곳이었고 그 백사실이 이제 겨울에 연못이 크지는 않은데 얼어요. 꽁꽁 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체험이는 이제 겨울 되면 신나는 거 스케이트 타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혼자 막 뒤로 가는 것도 막 혼자 해보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이제 옆에 부잣집 친구 애들은 강습을 받잖아요. 강습하면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막 뒤로 또 돌고 뭐 회전도 막 돌아. 지금 김연아 하듯이 이렇게 왜
그 뭐라 그러나 다 이름 잊어버렸는데 뭐 1회전, 2회전, 저 2회전까지는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는 이제 옆에서 걔네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어깨너머 배우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바깥에서 뛰놀다가 이제 국민학교 한 4학년부터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 재미 빠졌는데 이제 물론 계기가 있었죠. 저희 아버님이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을 사오셨어요. 저희 집에 당시 딸만 넷이었는데 아들이 없이 이제 겨울방학 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형제들끼리 또 나이 터울이 별로 안 져. 한 2살 터울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 막 책을 서로 읽으려고 재밌는 책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작은 아씨들 하고 빨간 머리 애는 제일 인기였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읽고 나면은 내 동생이 언니가 읽은 다음에 내 차례 하고 서로 막 순서 차례 다 정해놨어. 그리고 보고 근데 저는 그게 왜냐면 제 인생의 최초의 책이었고 물론 그전에도 친구 집에서 책을 읽었지만 내 소유의 책,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책, 내가 한 번 보고 싶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볼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가 가진 최초의 소유물이라고 할까요? 내가 가진 최초의 책이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했던 거죠. 지금도 이제 거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제가 과장이 아니라 빨간 머리앤과 작은 아씨들은 제가 10번은 적어도 10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외워요. 이것도 다 기억나고 이제 그 읽으면서 그 주인공을 따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아씨들 형제가 4명이니까 우리 딸들 넷이니까 따라락 한 거야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나는 둘째 딸 조우다. 그래가지고 조우가 보면 그 동화에 보면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남자처럼 걸어요. 그래서 아마 글 쓴 그 작가가 자신을 투영한 것 같은데 약간 여성스럽지 않고 남성적이고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인데 이제 제가 딱 이제 저를 동일시했어요, 조우랑. 그래서 막 일부러 원래 그 전부터 걸음이 뭐 엉망이었는데 그거 읽은 다음부터는 더 이제 여발한 듯이 그냥 막 성급성급 걷고 지금도 사람들하고 걸으면 무슨 여자 걸음이 이렇게 빠르냐고 사람들이 하는데 걷고 말투도 이렇게 여성스럽게 자근자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투도 변하고 성격도 제 생각에는 저의 오늘날 성격을 형성시킨 것은 그 국민학교 5학년 무렵에 읽은 동화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작은 아씨들, 빨간 머리에. 특히 빨간 머리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녀가 아주 몽상적인 소녀잖아요. 그 동화 속에서 이제 어렵게 고아로 자라는데 걔가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 소녀거든요. 그 속에서 그 동화 속에서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를 잘 지어냈지만 또 빨간 머리엔 담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리고 상상하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혼자 생각에 잠겨서 막 내가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이렇게 빨간 머리가 빨갛잖아, 애니. 나도 머리가 빨개지고 싶어서, 막, 왜 안 빨개지나, 그래서, 그리고 거기 보면 빨간 머리 주근깨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주근깨 안 생겨? 주근깨가 뭐야 도대체? 막 사진 찾아보면서 보고, 그러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 맛, 또 이야기에, 빠져든다는 하나의 기적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밖에서 이제 노는 것은 접고 스케이트도 이제 안 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10살 무렵부터는 제일 재밌는 것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더 많이 읽을까 이제 그 국리에 방학 때 그 다 보고 이제 개학한 다음부터도 이제 주변 우리 집 근처에 그 집들을 다 탐문해서 무슨 책 있나 그 집에 옆집 언니는 무슨 책 갖고 있냐 제가 이제 그거 다 빌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무렵부터 정확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손에서 책이 떠난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뭐 학교 무슨 시험 월말고사나 이런 시험 있는 날 그때 뭐 며칠 뒤에는 손에서 늘 그냥 동화책이나 소설, 시집 같은 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독서가 시작돼서 그때 이제 사직도서관이라고 있었어요. 어린이 도서관이었는데, 당시 그 서울, 저희 집, 이제 강북 서대문구였는데, 그 당시는 그 서대문구 구 근처 사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서관은 사직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버스 한 번 타면, 60번 버스였어요. 135번하고 60번 두 개였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중앙청 입구에 내려요. 이제 거기서 걸어가는 거죠. 사직 도서관까지. 그래서 사직 도서관을 가는 것이 저의 그 일요일 날 일과였습니다. 뭐 물론 평일 날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이제
공휴일날 그리고 방학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거의 출퇴근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 눈길이. 그 다음에 또 정덕도서관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또 다른 도서관, 정덕도서관이 생겨서 경복궁역 뒤에 이제 거기를 걸어가는데, 제가 한 그로부터 30년 더 지나서 작년 가을에 그 광화문에서 시를 낭송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그 KBS 북페어라고 해서 거기 갔는데, 그날 그때 이제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이수신 장군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앞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김영택 시인하고 같이 책을 이제 낭송하려고 시를. 근데 앉아 있어서 그 길, 제가 옛날 30년 전에 그 사춘기 소녀였던 최영미가 걸었던 그 중앙청에서부터 정덕도서관까지 길이 쫙 보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그때는 이제 가을이니까 막 그 노랗게 물들었더라고, 은행잎이. 근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저를 어떤 뜨겁게 했던 그런 열망들, 책이나 문자, 어떤 상상의 세계에 대한 그 열망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눈 오니까 생각나서 눈 올 때 이렇게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책가방 들고 새벽부터 나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교복 오바 입고 추운데 거의 어두울 때 집을 늘 어두울 때 나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가던 그 길이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한 길이 아니었나 생각돼서 장황스럽지만 얘기했습니다. 40분 지났지. 그 정도 하고 여러분 그 후에는 이제 그렇게 문학소녀로 보내고, 그리고 또 시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네. 시를 많이 외워서 시를 좋아했습니다. 소설도 읽고 물론 뭐 다른 산문도 읽고, 그 당시 여고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전혜린 책이었어요. 전혜린이 아마 그쯤 자살해서 그 당시 아이들은 전혜린을 아는 아이들과 모르는 아이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학급에서 전혜린 모르면은 이제 무식한 사람 취급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혜린의 그리고 아음마도 하지 않았던가요? 그 산문집도 읽었던 기억나고. 그렇지만 제가 가장 즐겨 읽었던 책은 시집이었어요. 시집은 학교에서 배우는 시들을 처음에는 외우기 시작했고, 뭐 니무침 같은 시들을 그게 아마 제 생각은 타고난 것 같은데, 그게 재밌는 거, 시를 외우는 게 재밌었어요. 그 리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못합니다. 음치라 노래 못한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왜 노래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흉터함이라는 소설을 썼으니까 반복을 안 할 텐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음치였어요. 선생님한테 노래 못한다고 혼난 다음부터 입을 안 연 거예요. 음악 시간에도 입을 전혀 발성을 안 했어요. 입만 뻐끔거리지. 근 20년 가까이 노래 한 곡 중에 노래도 음악 시간에 안 부르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음악 시간에 시험을 보면 실시험 보잖아요. 노래를 안 하는 거야, 얘가.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해야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혼났죠. 반항한다고. 그래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그 성적표를 보면, 음악, 양 아니면 가. 양 가. 미술도 양 아니면 가. 왜냐면, 준비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안 갖고 다녔어요. 크레용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체육이 그러니까 실기 점수가 낮았어요. 오늘날은 제가 뭐 미술을 좀 아는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믿을게 못 돼요. 체육은 좀 좋았죠. 내가 운동은 좋아하니까 체육은 좋았는데, 얘가 자꾸 밖으로 흐르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직 고등학생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를, 저희 집이 평창, 이제 세검동 살다가 세검동에서 조금 올라가면 평창동이 있는데, 백수지역 지나서요.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정확히 고2 때까지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면, 이제 중학교 3년 부중을 가려면 세정로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수지역 있는 그 다음 지금 서울 예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상령 부중 그 언덕빛을 올라가려면 버스 세정거장에다가 언덕빛을 올라갈 때 한 20분 걸려요. 다 앞에서 이렇게 등굣길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30분이 넘어요. 지루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당시 그 세검정에 살던 중학생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어요. 요즘 애들은 버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도 물론 버스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의 다 걸어 다녔어요. 저희 집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동네가 지금 평창동이 부천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천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부자들은 한두 명 있지만 보통은 오히려 서민들, 그러니까 서울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 변두리를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가 옛날에 전세값이 싸가지고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걸어 다녔죠. 그럼 학교 갈 때 같은 길을 할마다 걸어 다니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시를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읽다가 베껴놓은 시들, 그런 세계 명시들을 이렇게 공책에 베꼈어요. 베껴서 공책을 아예 만들었어요. 시와집 노트라고.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학교, 집에 나와서부터 이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제 한 손에 들고 이제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앞에 보이는 거 안 보니까. 하여튼 날마다 등굣길에 적어도 시 한두 편 이상은 외웠어요. 그거 한번 합해보세요. 1년 하루에 한 편만 외운다고 쳐봐요. 300편을 외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시집 나온 다음에 어떤 기자가 저보고 시를 몇 편 외우냐고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기자 기를 죽이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쓴 시는 거의 다 외워요. 제가 여태까지 시집을 4권 냈고 한 시집당 평균 60편의 시가 실렸죠. 6 곱하기 4하면 얼마? 240. 제가 쓴 시 중에 긴 시는 못 외우니까 반타작을 하면 적어도 120편을 외우고 내가 쓴 시에 물론 약간씩 뭐 한두 행 기억 안 나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학교 등하굣길에 외운 그 300몇 편의 시들 중에 적어도 그 중에서 내 생각에는 지금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은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150, 너무 많다. 네, 외우는 것 같습니다. 잘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운 시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러 외우려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나요. 어디 가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날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 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얘기가 장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낸 도착하지 않은 삶이란 시집에 실린 시인데요. 제목은 한 시를 읽은 다음 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요지경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뜻이 거룩한 선비들은 뒤로 물러나 듣고 싶지 않은 잡소리를 멀리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목청이 높은 자들이 득세하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천하는 우리보다 크고 넓어서 접히는 듯하면 펴지고 예나 지금이나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시인들은 지질이 궁상이었고 날파리는 가난한 피를 빨았다. 예나 지금이나 한적한 시골길은 있지만 농약 냄새 진동하고 예나 지금이나 보름달은 둥글지만 콘크리트 빌딩에 가려 빛을 잃었고 물질에 초연하지 못하고 권력에 엎드릴 수도 없는 나는 오늘은 책갈피의 신선들을 벗삼아 꽃나비와 논이는 고야한 풍경이 되었다가 내일은 번잡한 시내의 한복판에서 초콜릿을 핥는 그런 재미로 산다. 끝입니다. 저는 이 시 쓸 때 마지막 행 쓸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초콜릿을 핥는 바로 그런 재미로 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네요.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아까 고등학교 때까지 얘기했죠. 문학선이었다고.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오히려 책을 조금 멀리 했어요. 모설적으로. 제가 1980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입학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1980년이 보통 해가 아니죠. 저가 입학해서 2달 뒤에 광주 사태로 교문이 닫혔고 석 달, 2달 뒤에 가을에 다시 교문이 열렸는데 그건 학원이 아닌데 학원이 병원이었어요. 전경이 상주하고 그래서 지금 젊은 그 친구들이나 젊은은 상상이 안 될 텐데 살벌한 시대에 이제 대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불쌍한 게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그 입시 교육에 찌들었어요. 본고사까지 봤을 때인데 그렇게 고3 때 내내 정말 인간적이지 않은 그
시절 그 생활을 했는데 대학은 가면 좀 낭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좀 기대했거든요. 저는 좀 공부 그만하고 싶고 오히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재미없는 그 교과서 보기 싫어서 이렇게 제가 소설책이나 시집을 가까이 했지 오히려 대학 가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시집 소설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평생의 독서의 3분의 2는 이미 고등학교 이전에 읽은 것들이요. 대부분 다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까지 가서 책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대학생이라서 딱 한 달 행복했는데 대학에 붙은 거 안 시점으로 또 입학할 때까지 이제 딱 한 달 행복했는데 그때 내가 한 일은 주로 흑장에 가는 거. 흑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 2, 3, 4일 다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눈이 뻘게 갖고 나오잖아요. 밤에. 너무 봐가지고 막 눈 떠지지도 않아요. 그때 본 영화들도 기억나. 취권, 그리고 뭐 하노버 스트리트, 또 뭐였더라. 하나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은 미장원 가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를 따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 이 긴 머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거 알자마자 제자만이 머리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 잘라. 더. 나중에 완전히 쇼카트.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잘랐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머리 짧은 사람들 기르고 싶고 긴 사람들은 자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 입학 사진 보면 막 쇼카트 하고 있는데 남자처럼. 그리고 뭐 늘 이제 대학생들이 여학생이니까 막 이제 옷 사드리고 이런 일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정말 나의 행복한 인생이 열릴 것이다. 뭐 남학생 만나 연애도 하고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대학 가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럽고 힘들었고 적응할 수 없었어요. 학교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산문집에도 산문제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다에 제가 썼지만 오바마 꼭지에 썼지만 그러니까 흑백 혼혈로 태어나서 흑과 백의 어느 세계에도 속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락 오바마인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어떤 불안이 지금 현재 오바마를 있게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 그런 80년대 분위기에서 저는 흑백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신이 소속감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운동권 물론 주변이었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어떤 출세를 위해서 뭐 일찍부터 뭐 취업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굉장히 증색감 그때부터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오히려 대학교 가기 전에는 외롭지 않았어요. 전혀.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었고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유명한 이야기꾼이라 애들은 이제 심심하면은 저보고 나와서 옛날 얘기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엔터테이너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걔네들은 이제 공짜로 이제 제가 하는 그걸 공연을 감당한 건데 그럼 저는 막 신난다고 교탁에 나가서 뭐 내가 하는 온갖 옛날 얘기 해줬어요. 그럼 애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연애 편지 대필 해주고 글 잘 쓰는 걸 좀 알려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편지 써달라고 진짜 저는 그래서 연애 편지 대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내가 자신이 글솜씨가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조금 알았는데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글짓기 대회 나가면 물론 상은 탔어요. 그렇지만 큰 상은 탄 적이 없거든요. 늘 입선하고 가자. 대상은 탄 적 없어서 저는 대학 입학할 때도 내가 작가의 길이 나의 길이다. 그리고 내가 문학을 전공해야겠다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과거 현재가 막 갔다 하는데 다시 이제 대학 시절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5분 안에 다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빨리. 그래서 그렇게 1년은 방황하고 내가 책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네. 2학년 때부터 운동권에 편입돼서 그때부터는 의식화 그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소위 그 사회 역사에 관한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문학은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10대 때까지는 문학으로 꽉 찬 인생이었지만 20대에는 문학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려요. 20대에는 문학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20대 제가 주로 읽은 책들은 뭐 변증법, 뭐 유물연, 막스 레닌 뭐 이런 좀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30대가 돼서 제가 뭐 제 인생의 우여곡절을 여기서 사생활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무튼 이제 대학을 남들보다 늦게 졸업했고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제가 무의정학을 받았거든요. 졸업이 보통 학생들보다 2년가량 늦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 나이 한 27살, 뭐 28이면 취직이 안 돼요.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대학 나온 여자들은 취직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 차원에서 인허에 문제 있다고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원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언론사 시험을 봤죠. 되지도 않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대학 졸업해서 2년까지만 입사 지원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학생들한테는. 남학생들은 아마 한 30살 될걸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유일하게 1차 시험 붙은 데가, 제가 지금 KBS였던 것 같아요. 1차 시험은 됐어요. 근데 이제 2차 시험 논술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작가 최영미가 논술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인데. 한국방송 KBS 논술에서 떨어졌고, 또 한국일본과도 한 번 봤는데 거기서 논술에서 떨어졌어요. 동아일보는 처음부터 떨어졌고, 그 첫 시험, 사진선답표 떨어졌고, 제가 나중에 작가가 된 다음에 그 기자들 만났을 때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이제 첫 시집 나와서 문화부 기자들 만났는데, 처음엔 솔직히, 내가 떨어졌고 이자들이 붙었다.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좀 보자. 라는 그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기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경쟁의식이랄까?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을 하면 기자들이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 못해서. 내가 쓴 비유를 이해 못해서 엉뚱하게 써요. 그럼 나 그때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 요즘은 물론 화를 내지만 조금요, 옛날에 비해서. 그때는 너무 화나서 못 참아서 막 전화했어요. 왜 나는 나는 행복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왜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느냐. 그러니까 사소하게 바꾼 것도 못 참았어요, 표현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막 따져서 그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사들 그 일부 그 문화부 기자들 중에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혹시 이거 들으면 용서하시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던 것은 제가 그 언론사 시험에 떨어졌던 저의 컴플렉스 때문이었으니까 제발 용서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책 나오면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근데 점점 나이가 28, 29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월 항쟁이 있었죠. 87년에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민주화가 되니까 할 일이 없어지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이라고 하긴 아니지만 제일 심심했던 때인 것 같아요. 한 87년부터 아니 88년 정확히 88년부터 한 92년까지 이 4, 5년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는데 동생들 눈치 보이지? 맞다 언니로서 그러니까 집에 가면 면목이 안 쓰고 이제 좀 또 마침 그때 집이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생활비를 보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그냥 과외, 영어 과외. 그걸 해서 버는 수입 얼마 되지 않는 그 수입으로 저는 용돈 쓰고 뭐 내 할 일 썼고 하지만 집안 살림이 보태면 되지 않았죠. 네. 그 시절이 조금 가장 초라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뭐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춘천에 아파트라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직업도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산문집에 썼죠. 우연히 내 일을 열보게 사람에게 썼지만 30살의 희망과 절망이란 꼭지에 썼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혼났어요. 이제 넌 그 나이 30에 너가 도대체 입은 게 뭐냐? 넌 남편이 있느냐? 뭐 직업이 있니? 뭐 돈이 있니? 또 뭐더라? 4가지 얘기했는데 뭐 4가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 기억 안 나요. 하면서 봐. 남편, 직업, 돈, 또 뭐지? 명예가 있니? 하나도 없다. 도대체 여태까지 넌 뭐 하고 살았니?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내 인생은 실패다. 이 말씀 하셨는데 그때 그 실패라는 말이 굉장히 그 아프게 저한테 꽂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아프지 않았을 때 사실은 내가 아니니까 굉장히 이렇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내가 집에서 이렇게 군밥을 먹고 싶지 않다. 이제 말하자면 자존심이 드디어 이제 상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존심이 아주 크게 상하면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자그마한 가방에 간단한 옷까지만 싸서 그냥 무조건 나와서 친구한테 갔어요. 제 친구 중에 의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레지던트였는데 걔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한 100만 원쯤 빌려서 그 돈을 이제 받아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신림동에 여자 고시원이 있었어요. 여학생만 받는.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달 고시원 한 달 그 숙박료가 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5달치를 선불하고 들어가서 이제 제 깐에는 제가 고시를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이제 결심하에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죠. 근데 고시원에 혹시 가보면 분들은 알지만 고시원에서의 그 시간은 굉장히 느려요. 하루가 아주 길어요. 왜냐하면 다들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 공부하고 나는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식사 시간만 나와. 식사 시간에 보면 방에서 나와서 이제 그 고시 공부하는 학생 사람들은 그 밥 먹을 때 눈도 안 마주쳐요. 밥만 먹고 딱 들어가. 근데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시간이 그렇게 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죽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있다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하는데 결국은 또 책을 읽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읽던 책을 제가 왜 10대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문학서적을 읽고 20대 때 안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안 읽던 책을 고시원에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문학서적들을. 다시 뭐 스탕날이라든가 말작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이 어디 있냐면 책은 물론 저한테 없죠. 중고 서점에 갔어요. 대학 가기 때문에 서울대 그 신림동에는 중고 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뭐 1,000원, 500원의 책을 빌려보거나 혹은 사거나.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옛날에 그 독서가 시작된 것이에요. 저만의 독서가. 그래서 이제 소설에 또 빠졌죠. 소설과.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게 지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그 제목은, 왜냐면 나의 처지랑 너무 비슷해서 나도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있는데,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고, 근데 그 책이 길어요. 굉장히. 전집인데 무지 두꺼운 책들인데, 그걸 한 5권까지 읽다가 뒤는 이제 너무 지루해서 포기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시를 썼어요. 저도 모르게 일기장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일기장이 끄적인 시들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 해쯤 등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인 최영미가 생긴 거죠.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본업이 작가인 전업 작가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집도 내고 산문집도 출판하고 소설도 하나 썼습니다. 그 정도를 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질문을 여러분들께 올리셨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 혹시 도서관에서 저 본 분 있으세요? 도서관에서 저를 만났다고 어떤 여성분인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 도서관에서 이제 아마 일산에 있는 도서관 같은데요. 제가 저를 보셨다고 하면서 거기서 제가 직업 쓰는 날에 제가 전업주부라고 썼대요. 그렇다고 그 얘기 썼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전업주부라고 썼나 직업을 했는데 그분은 못 오셨구나. 그분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 재밌는 글들이 많다고요. 여기 올리신 글들 중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 이제 그 팬페이지가 있어요. 인터넷에. 저는 잘 안 들어가지만 팬페이지에 올라온 글들 중에 전철 안에서 저를 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희 인상착의를 다 이제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운동화 신었다고. 근데 그 말 듣고 좀 창피해서 그다음부터 운동화 안 신고 와요. 서울 올 때. 창피해서 작가랑 전철 안에서 근데 저한테 아는 척하고 하려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는데 주로 운동화 신고 다녀요. 서울 올 때. 그리고 서울 올 때만 아니라 인터뷰할 때도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 검정 운동화. 10년 가까이 그 신는. 그래서, 근데 그 글을 보고, 나 구두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두 신고 왔어요. 새로 산 구두. 첫날 처음 신고 왔어요. 근데 운이 나쁘게 또 눈이 와가지고, 스타일 구겼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나 구두를 안 샀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츠를 안 산 지가 한 10년 돼요. 제 생에 제가 산 부츠가 한 3개쯤 되는데,
번째 부츠는 대학생 때 산 기다란 롱부츠였는데 그때 뭐 1년도 못 신고 이제 안 신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부르자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안 신고 버린 거지. 좀 아까워. 그 부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부츠를 안 신었어요. 20대 한 번도 안 신은 적 없고 정말 한 번도. 그리고 30대는 부츠를 살 돈이 없어서 못 신었고 초반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부츠쯤은 살 여유가 있었는데도 안 샀어요. 부츠를 안 신었어요. 좀 불편했어요. 부츠가 지금도 좀 불편한데 신을 때 귀찮잖아. 이거 막 끌어당겨야 되고 벗을 때 성격이 급한데 벗을 때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츠들이 굽이 높아요. 근데 저는 굽 높은 구두 못 신거든요. 굽이 4cm 이상인 구두는 아예 신 생각도 안 하고 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저래 안 신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겨울에 춥더라고요. 부츠를 안 신으면. 그러던 차에 그 인터넷에 오른 글을 보고 운동화 뭐 그 얘기 듣고 안 되겠다.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자 작가로서. 그래서 제가 부츠를 사기를 결심을 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그래서 춘천에 있는 이제 구두 가게를 다 뒤졌어요. 그 인터넷도 뒤졌어. 그래서 이제 춘천에 백화점이 있어요. 이거 방송해도 되지? 방송 상관없어. 얘기 들어가도 돼. 이거 리얼한 얘기니까. 구두 보여줘야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가면 춘천에 유일한 백화점이 있어요. M 백화점이라고 춘천 명동거리에 있어요. 이름도 좀 촌스럽죠. 명동에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가면 거기는 이제 아주 고급 브랜드는 없고 그 춘천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에스콰이어 금강. 에스콰이어 중에서도 비싼 건 없고 미스터 이런 종류 랜드로버.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아니라 한 5번 간 것 같아. 그 매장에 막 왜냐면 뭐든지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뭘 사려면 뭘 살지 모르잖아요. 무슨 앵클을 사야 될지 뭐 롱을 사야 될지 온갖 뭐 색깔부터 고민해서 나중에 내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부츠 생각만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산다. 아무거나. 가서 나가서 이제 샀어요. 산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실은 이 미스터 부츠인데 이 검정색이 아니라 처음에는 갈색을 샀어요. 사갖고 왔죠. 집에. 들고 왔어요. 혹시 발에 안 맞으면 교환해야 되니까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사니까 내 신발 사이즈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계속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액수를 말씀드리면 한 14만 원쯤 했었어요. 이제 세일을 해서 17만 원쯤 하는 건데 14만 원인데 저는 그 10만 원 넘는 물건을 살 때 굉장히 망설여요. 저는 이게 부끄럽지 않은데 저의 그런 습관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바로 중학교 때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집이 어려웠고 그 당시 어머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버스비를 주면 나는 그 학교 가는 버스비를 아껴서 책을 사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라고 가서 버스비를 주면 그걸 아끼고 사직도서관 가는 버스비를 쓴 사람이라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금욕적인 습관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옷이라든가 구두, 뭐 화장품 비싼 거 사려면 굉장히 망설여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서라기보다 그렇게 메모를 갖고 있는데 돈을 들일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요. 어떤 건방적으로 들여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어릴 때 독서로부터 비롯된 습관이에요. 지금은 그 습관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해. 지금 요즘은 제가 너무 불쌍해. 내가 이 나이에 어떡하지 부츠 하나 없이. 그래서 살고 또, 그래서 내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부츠를 사는 거였으니까. 지난 한 해, 진짜로. 제가 새해 결심한 게 2009년 새해. 내가 올해는 반드시 부츠를 산다. 그리고 코트 하나 산다. 바바리 코트를.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신까지 와서 상담할 정도일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부츠를 사서 너무나 14만 원이 비싸게 생각돼서 며칠 뒤에 가서 반품을 했어요. 진실대로 말씀드리는 거 반품을 하고 며칠 지나니까 또 너무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반품했지?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사나 부츠를 마음먹을 때 사야지.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가봤어요. 일주일쯤 뒤에 갔더니 매장 아가씨가 웃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많이 갔어요. 그 매장에. 그 작년 한 해에 5번 아니라 한 10번쯤 간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춘천 살면서 시내 나갈 일 있으면 꼭 거기 들려서 구두 매장 늘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또 오셨냐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매장 그 아가씨가 굉장히
친절한 언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고 왜 또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자꾸 오기만 하고 안 사는 손님이니까. 근데 왜 또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저기 내가 좀 그 말하기 창피한데 제가 반품한 구두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했더니 그 구두 팔렸대요. 없대요. 없고 지금은 검정색밖에 없대요. 이제 갈색을 처음에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했죠. 그럼 갈색을 지금 주문한 며칠 뒤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최영미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며칠 뒤에 내가 또 돈이 아깝다 생각하면 또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최영미 이건 마지막이야. 너 이거 사. 그래서 무조건 사. 그래서 무조건 카드를 긁었어요. 나중에 뭐 원고료 들어오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산 부츠를 오늘 신고 왔어. 근데 이 부츠를 내가 자랑하려면 스커트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부츠에 어울리는 그 모직 스커트는 또 우아한 게 있어. 그건 비싼 게 있어. 유럽에서 산 아주 멋있는 게 있는데, 그걸 입고 오려고 벼르고 별렀는데, 눈이 온 거예요, 오늘. 그것도 뭐 몇십 센치 왔잖아. 이거 스커트를 어떻게 입고 옵니까? 추워서. 춥기도 하고, 그게 롱 스커트라 끌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또 고민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내가 이 부츠를 신고 외출을 할 날인데, 스커트를 입어야 되는데, 입을까 말까 하다가 스커트 입고 와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뭐 몇 년이 아니라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스커트는 포기하고, 바지를 입고, 편한 바지를 입고, 부츠는 신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웃으세요, 지금. 네. 책 얘기보다 더 재밌죠, 부츠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할까요, 앞으로? 아무튼. 저는 그런 인간이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책을 읽어도 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죠. 뭐 옷이라든가 부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오늘 내 구두가 나오게 사진을 충분히 찍어야 돼. 지금 그 인터뷰, 여기 지금 잡지 사진 왔는데. 그리고 다 됐고요. 이제 그만 객담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그때, 질문하시라요. 인터넷에 보니까 질문 많이 적으셨던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의 되게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한데 오늘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 시집하고 이 산문집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정말 생각하고 선생님도 몇 번 뵙기도 했으니까 생각, 행동, 말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하고 굉장히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과 나눈 대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화도 책에 적으신 부분이 있는데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모호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근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은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저는 사실 10년 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인간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칭찬을 들었는데 요즘은 칭찬을 안 들리고 조금 내가 철이 덜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이를 헛먹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뜻을 많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어떤 결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제가 30대 한 중반 이후로 굉장히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부딪히니까. 특히 이제 언론사와 많이 부딪혔어요.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쓴 언론사하고는 재판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원고 청탁에 가서 글을 썼는데 제 글을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고친 언론사하고도 싸웠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언론사는 재판까지는 안 하고, 왜냐하면 처음 재판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안 하고 신문사 사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글을 고친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작가의 그 창작 권리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그 신문사 측으로부터 사과문 짧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결국은 이제 제가 물론 옳았으니까 내가 이기긴 했지만, 이기거나 혹은 발로 못 얻어 실어줬으니까 거의 이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발로 못 얻어 실어줬으면
대한민국의 그 언론사가 엄청난 권력인데 메이저 언론사에서 그런데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뭐 반론보도 실컷 주고 하고 했는데 해서 결국은 저한테 돌아온 것은 뭐라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까다로운 작가로 찍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까다로운 작가로 분류돼서 원고 청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간이 나오면 저랑 싸운 신문사들에서는 서평을 잘 안 써줘요. 요즘은 써줘요. 요즘은 왜냐면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재판한 그 언론사에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미안해서인지 과거를 보상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좀 많이 써주는 편인데 오히려 재판하지 않고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던 언론사는 저를 지금 용서하지 않고 책이 나올 때 서평을 아예 안 쓰든가 조그맣게 쓰든가 아니면 아예 혹평, 아주 악의에 찬 평을 써요. 근데 그 악의에 찬 평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금 한번 외워보려고 하는데 아니 재밌었어요. 그 돼지들에게라는 시집이 나왔죠. 2005년에 돼지들에게 풍자 시집인데 그 시집 나온 직후에 그 제가 두 번째 싸운 언론사에서 뭐라고 썼냐면 문화면에 딱 두 줄이 나왔어요. 문화 단신으로 자기 연민과 자기 도취에 빠진 평범한 언어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엔 재밌었어요. 이렇게 약간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 화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도취와 자기 연민에 빠진 특별하지 않은 언어, 평범한 언어, 그런 말은 제가 대한민국의 신문의 문화면에서 읽은 가장 창의적인 평이었어요. 창의적인 서평이었어요. 대부분 기자들이 출판사에서 보내준 그 보도자료 보고 써요. 출판사에서 일단 이 어떤 책이 나오면 신간에 대한 안내문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라고 보내요. 뭐 이 책은 무슨 책이다, 뭐 대부분 이제 칭찬 일색으로 대부분 보내죠. 좋게 쓰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문화부 서평은 그 보도자료의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물론 한두 명의 특별한 문화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 안목을 갖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 보도자료 틀을 벗어나서 독창적으로 가끔마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건 아주 드물고 근데 그렇게 그 어떤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한 문장으로 다 뭐 자기도 자기 연면서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뭐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답이 너무 긴데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해서 이제 타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심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성격과 말투와 모든 것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뭐랄까 좀 이미지를 바꾸려면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일단 목소리가 작아져야 돼. 내가 지금 목소리 너무 커요. 그래서 목소리는 옛날부터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의도적으로 남자처럼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그게 있잖아. 자기 사내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제 딸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좀 씩씩하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거의 진짜 정말 남자처럼 자랐어요. 이렇게 뭐 하는 짓도 그렇고 운동도 뭐 계속 운동만 하고 그리고 뭐 아버지 따라 야구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투도 좀 한국에서 그 보통 여자들 말투보다는 좀 이렇게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안 변하지. 그리고 인사성이 좀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도 인사를 잘 안 되는데 근데 인사성은 좀 노력을 요즘 인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사는 하는데 이름 잊어버려. 그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 기억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름 기억 못하니까 최영민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건방진 것 뭐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자기 본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협을 하긴 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의 그 지금 현재 저의 신조는 큰 범위에서는 타협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내 원칙을 지키되 사소한 것에서는 타협을 하자입니다. 그래야 제가 편해. 그리고 그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소한 것들은 맞출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맞춰줘야죠. 그 다음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시더니 잘 안 하시네요. 선생님 그 시집 처음 나왔을 때 90년 초에요. 그 여자 김수영 시인 같은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그 80년대는 시가 좀 문화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좀 미술이 중심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대에 그 시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좀 물어볼게요. 차근차근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일단 첫 번째 질문. 지금 영화 미술의 시대죠, 그죠? 이미지 시대죠. 그래서 작가로서 어느 순간 이렇게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영화에 더 관심이 있지 문학 서적을 잘 안 읽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출판 시장이 문학 출판 시장이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두 번째는 그 혹시 그림을 보고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이렇게 시로 한번 이렇게 수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쓴 시들이 몇 편 있어요. 제 기억에 햇빛 속의 방이라는 시를 제가 에드워드 하퍼 그림 좋아하는데 에드워드 하퍼의 그 햇빛 속의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썼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가끔씩 나는 그 방에 간다. 이렇게 해서 내가 쓰신 다 못 외우네. 들통났네. 막 가끔씩 나는 그 방에 간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네 많이. 아무튼 마지막 구절은 그 사각형 밖으로 그녀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뜻이니까 방을 사각형으로 보고 그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에서 받은 그 인상을 시로 썼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거 호퍼하고 관련이 되는데 네. 대학원 논문을 쓰실 때 에드워드 호퍼를 쓴 이유가 혹시 저는 이제 로스코나 이런 추상화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쪽이 아마 그렇구나.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해요. 제가 원래 쓰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걸 다른 애가 썼어, 이미.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 제가 원래 파무 파탈 주제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어즐리 사파나 루살롬의 이미지 이런 걸 해서 한번 쓰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문학적인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주제 중에 파무 파탈 이미지는 문학과 미술 양쪽에서 계속 파무 파탈 이미지가 서양 역사에서 끊임없이 흘렀어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루살롬에부터 그걸 한번 문학과 미술을 이렇게 직교해서 나의 전공이니까 문학은 뭐 제가 대학에서 전공 아니지만 내가 오랫동안 관심 둔 분야이기 때문에 문학과 미술을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쓰고 싶었는데 저랑 친한 후배가 마침 같은 친한 그 대학원 동기인 후배가 그걸 쓰겠다 하더라고요. 언니 나 이거 쓰기로 했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뺏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배는 참 사랑스러운 후배고 지금도 고마운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모범생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이면 시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점이 그러니까 시험인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후배가 언니 내일 시험이야 알려준 후배예요. 그럼 내일 시험이니? 그럼 뭐 어떻게? 야 몇 시 시험이야? 뭐야? 나 공책도 없어. 공책 필기 안 하거든. 그럼 언니 내가 빌려줄게. 자기가 먼저 저한테 자기 공책도 빌려주고 복수하고 그런 후배인데 내가 어떻게 그 후배가 쓴다는 그 논문 주제를 뺏을 수는 없죠.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너 잘 써라. 쓰다가 모르는 것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문학은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하퍼였어요. 하퍼의 그림이 보면 굉장히 그 현대인의 고독한 풍경을 잘 드러냈어요. 그렇죠. 미국 아메리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보고 에드워드 하퍼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미국의 그림이 비로소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게 한 화가가 에드워드 하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술이 그 전까지는 유럽의 아류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모더니즘을 배웠죠, 미국인들이. 근데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촌스러웠잖아요. 19세기만 해도 막 그냥 리얼리즘 풍경만 그렸는데 아무튼 호퍼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들의 어떤 색깔을 찾아서 아메리칸 리얼리즘, 그러니까 미국적인 풍경을 그리자. 미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미국 가보면 알죠? 가장 미국적인 것은 뭐죠? 넓은 땅덩어리잖아요. 아주 넓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국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 미국 가서 놀란 게 여기는 어디 가도 사람이 없어. 아주 뭐 뉴욕 같은 번화가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땅덩어리에 사는 한 개인, 고독한 개인. 이제 미국 가장 미국적인 이미지인데 그걸 에드워드 호프가 포착해서 그렸죠. 그래서 성공한 화가입니다. 네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선생님한테 여행이 뭔지, 뭐 여행은 우연한 뭐 사건이나 사람 만난 날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오바마에 대한 뭐 간단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뭐 엄청나시고요. 다른 분들 질문할 거 혼자 다 하셨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은 저에게 삶입니다. 제 삶, 인생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 곳을 떠돌았고 어릴 적에 저희 집이 끊임없이 이사를 다녔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계속 이제 새빵살이 하면은 당신은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주인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평균 6개월에 한 번 이사를 다녔대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20살 저희 집 소유의 집, 우리 아버지 이름에 명함이 걸린 집이 처음 생긴 것은 제가 대학 4학년 때든가 3학년이든가 하여튼 얼마 안 되니까 그 전까지 한 20년간을 계속 서울의 변방에서 새빵살이 했기 때문에 그 떠도는 삶이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한 곳에 오히려 오래 있으면 못 참아요. 제가 지금 춘천에 이사 간 지 지금 만 2년하고 한 4개월 되거든요. 제 인생에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산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실직이 나서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아요. 그래서 막 근데 떠날 수 없으니까 이제 괜히 침대 바꾸고 위치 바꾸고 이제 제가 그 얘기 우먼센스 거기 잡지 썼지만 아니 한 곳에 2년 하여튼 처음에 제 인생에서 너무 나중에 도저히 지루해가지고 막 또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걸 참고 그냥 지금 가면은 너무 춥고 또 결국은 이사 자주 하면 저 손해거든요. 시간 깨지고 돈 깨지고 에너지 깨지고 손 아프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럼 가구라도 바꾸자. 가구 배치라도. 근데 또 침대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기냐. 며칠 궁리를 했죠. 도대체 누구를 부를까. 서울에서 누군가 와줘야 되거든요. 아직 춘천에 그렇게 가깝게 뭐 그런 일을 맡길 친구를 아직 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사귀고 싶지 않고 춘천에서는. 춘천 분들 들으면 어떻게 혼나겠다. 나 몰라. 이거 편집해주세요. 끝났다. 왜냐하면 제가 왜 춘천에서 친구 사귀고 싶지 않냐면 너무나 좁은 바닥이라서. 너무나 좁은 동네라서 사귀다가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춘천에서 버스 타면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아침에 나 태웠다고 하거든요. 저녁에 타면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누구를 부를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인터뷰를 원한다는 그 메일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한림대학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거야. 딱 이제 머리에 불이 딱 켜지는 거야. 네,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표시는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인터뷰 응하게 했는데 응하는 대가로 내 침대를 옮겨달라. 중간에 제 후배가 소개했는데 그 인터뷰권을 걔한테 이렇게 일렀죠. 그쪽에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고 근데 제가 지금도 조금 미안해 학생들한테.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차라도 끓여줘야 되는데 그냥 귤 몇 개 내놓고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안하고 언젠가 혹시 이거 방송 듣거나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밥 사줄게. 굉장히 이쁜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바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은 제가 대부분 썼고요. 굉장히 우선 따뜻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유럽의 도시 같았어요. 미국 도시들은 보통 저는 황량하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저는 사실 미국은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뉴욕은 딱 한 번 가봤고 논문 쓰려고 에드워드 하퍼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가서 그냥 미술관 뉴욕에 있는 그 뭐 메트로폴리탄이나 이런 피트니 뮤지엄이나 미술관만 나흘 동안 따다닥 다녀서 정말 뉴욕을 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의 미국 여행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4월에 버클리 대학 초청으로 미국의 신앙송회가 있어서 가면서 처음 비로소 미국을 구경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열흘밖에 안 되지만 열흘 남짓이지만
좋았어요, 샌프란시스코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요. 다른 분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게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하세요. 도발적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형용사라고 책에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맞아.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그, 알라딘 처음 그 페이지에 이 광고, 이게 떴잖아요. 이 홍보문란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도발적인 시인데, 도발 딱 나와서 처음엔, 뜨끔했어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출판사에 이제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그, 문구를 바꿔달라고 그런 제 뜻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미 뜬 거잖아요. 아마도 인터넷에 한 번 뜬 거면 또 바꾸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과거의 체험이라면 당장 전화해서 항의하지. 그것도 막 화가 나면서 막 따지면서 막 이제 왜 이렇게 했냐 바꿔달라 할 텐데, 제가 좀 요새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광고니까. 사실은 광고는 어떻게 보면 출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고, 약간의 위로가 됐던 것은 가장이란 말이었어. 만일에 가장이 없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그냥 우리 시대의 도발적인 시위 나오면 전 못 참고 당장 전화해서 나 이 행사 안 하겠다 막 이런 말까지 했을 텐데, 그래도 가장이니까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좀 흐뭇하더라고. 약간은 아니 흐뭇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냥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도발적이란 사실 도발적인 사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 도발적으로 보이세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닌데 첫 시집이 나왔을 때 첫 시집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여성 시인들이 잘 쓰지 않은 표현들을 몇 개 썼어요. 많이는 아닌데 써서 한국의 특히 남성 독자들에겐 굉장히 그게 좀 도발적으로 정말, 그리고 좀 튀게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첫 시집이 많이 팔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첫 시집을 낸 출판사에서 저의 도발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그런 광고 카피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보면 호기심 갖게, 그죠? 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시가 많이 팔린 것도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 물론 저는 그 대가를 치렀죠. 지금은 좀 후회해요. 지금은 그렇게 첫 시집 일단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막 갈 때 내가 그걸 중간에 좀 막았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지난 일은. 이제 오늘 이후로 이거 안 뜰 텐데 괜찮죠? 이제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만 광고에 쓰지 마세요. 도발적인 말. 저 간단한 거 아까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전업 주부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기 지금 그 도서관에서 저를 본 분은 없으시죠? 안 오셨구나.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서평 인터넷에 서평 알라딘 밑에 쓴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일산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네티즌이 제 그 서평을 올리면서 도서관에서 최영미 작가를 봤다. 그리고 이제 써서,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 직원이니까 제가 대출증 쓰려면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다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썼대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재밌어서 자기는 나를 알아봤지만 아는 척을 안 했대요. 이 사람이 별로 아는 척 하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앞에 또 뭐라고 또 썼더라고요. 그죠? 무슨 저의 미모에 대해서 한마디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물론 좋았죠. 당연히. 그 정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보고 싶은데 안 오셨구나. 못 오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축구 얘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좋아요. 기꺼이.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보셨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축구를 이제 아주 좋아하지는 않고 이제 중계하는 것만 이제 보는데요. 이제 스페인도 가시고 영국도 가시고 이탈리아도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현재? 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네, 굉장히 그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셔서 도발적인 질문.
제가 축구광이 된 것은 98년부터예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러니까 지단이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2골인가 3골 넣었을 때, 그때부터 축구광이 되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봤고, 직접 물론 한국에서 하니까 월드컵을 한국 가서 봤어요. 저는 포르투갈과 할 때 봤고, 바로 박지성이 골을 넣을 때 이제 1등석에서 봤어요. 자랑해야지. 봤는데, 한국에서 하는 경기는 여러 번 가서 봤어요. 축구협회에서 표를 좀 보내왔어요. 보내도 오고, 또 제 친구들 중에, 저의 팬들 중에 제가 축구 좋아하는지 알고 표를 가끔가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마운데, 이제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 중에 이제 제 후배나 친구들이 가끔가다 언론사에 표가 오잖아요. VIP형 표 오면 저한테 줘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 김동진 선수 있죠. 저기 수비수, 공격형 수비수죠. 김동진 선수가 그때 한일전이었는데 처음으로 성인 무대에 데뷔했어. 한일전에 상암 경기장에서 일본과 경기에서 김동진이 한 골 한 도움 기록하면서 이제 드디어 처음 청소년 대표에서 국가대표 올라갈 때 그 경기도 가서 봤어요. 그 경기 볼 때 옆에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여성 국회의원이신 이름 잊어버렸네. 옛날 아나운서 하시던 분들, 아무튼 그런 분들 VIP대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럽 여행할 때 당연히 축구 보고 싶죠. 경기를 보고 싶은데 우선 못 본 이유가 첫째, 저는 주로 유럽을 여름에 갔어요. 6월에 가면 시즌이 끝나요. 유럽 축구 시즌은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해서 4월 말 5월 초에 끝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6월 되면 선수들은 휴가 중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갔을 때는 그 경기장만 갔어요. 캠프누만 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팀은 바르셀로나입니다. FC 바르셀로나. 당시 제가 좋아하는 호나우딩요가 뛰었을 때. 근데 호나우딩요가 지금 이적했죠? 지금 인터밀란 갔나? 여러 번 AC 밀란으로 왔다. AC 밀란으로 왔어요. AC 밀란 갔는데 호나우딩요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 팀이 제가 보기엔 최고의 팀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호나우딩요가 있었을 때 그 FC 바르셀로나 팀의 버금가기 훌륭한 팀은 지금은 스페인 국가대표 팀이라고 생각해요. 팀으로 정말 예술적인 골들을 많이 넣었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첼시와 경기에서 4강에서 붙어서 4강전에서 FC 바르셀로나하고 미링요 감독이 이끄는 첼시하고 붙었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정지한 상태에서 골을 넣었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인상적인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나우딩요를. 축구 얘기 많이 했네. 그리고 지금도 가서 보고 싶은데 물론 모니 때문에 돈 때문에 못 가죠. 경기장 경기 표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싼 표들은 보나만 하고, 그러니까 축구 경기 볼 때 싼 표를 사면 맨 뒤에서 보거든요. 잘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마다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좌석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못 가고 텔레비전을 보는 걸 만족합니다. 이제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서 저의 이제 올해 첫 문학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